네, 김무성 대표는 오늘도 노동개혁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당력을 총집중해서 노동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노동개혁은 사실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철도노조 파업 때 한번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적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과 최현희 철도공사 사장이 정말 결연하게 철도노조 파업과 맞섰을 때 김무성 대표가 철도 없이 뭣도 모르고 철도노조의 퇴로를 열어주는 엄청난 실수를 하면서 전체적인 노동개혁의 전열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이 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 김무성 대표의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 클로징 멘트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왜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지, 또 노동개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능한 핵심적인 사항은 뭔지,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님 모시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노동연구원장도 지내셨습니다. 네, 잠깐 했습니다. 예. 얼마나 하셨죠? 1년 한 3, 4개월 한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더 못 하셨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노조하고 싸우느라고 못 하셨죠. 노조도 노조지만 거기에 또 그렇죠, 박사 노조도 있었으니까 나중에. 예. 그 박사 노조가 있는 연구원이 외국에도 많이 있나요? 제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주제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소위 화이트 칼라들의 임금 구조, 네. 보통의 국가에서 네. 우리나라는 화이트 칼라들이 오히려 굉장한 노동조합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이트 칼라도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또 현대자동차 같은 금속노조의 생산직 근로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화이트 칼라의 특히 공공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공공 부분의 노사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잘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 부분은 정말로 소위 말하는 대리 문제가 예.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분야입니다. 예. 왜냐하면 오너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사실 대리인이죠. 거기에 공공 부분의 기관장도 대리인이고, 예. 또 거기에 근로자들도 대리인이고, 그러니까 오너십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속된 말로 얘기하면 야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고, 특별히 그것이 노사관계에 있어가지고 공공 부분 노사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얘기할 때 사실은 공공 부분 노사관계를 얼마큼 오너십을 실어주면서 노사관계를 책임지고 가져갈 수 있게 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버넌스 체제라든가 공공부분 가버넌스 체제라든가 또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가 낮고, 그리고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서포트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 부분의 기관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면을 많이 지금 하게 됩니다. 국가연구원, 예. 국가에서 예산으로 돌아가는 연구원도 대부분이 노조가 되어 있죠.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박사들도. 박사들이 되어 있는 노조는 한 두세 개 정도 있고요. 두세 개 정도. 두세 개 정도가 있고, 비박사, 그러니까 석사급 이하의 연구원들, 그리고 일반 행정 직원들이 주도가 돼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있고, 물론 수미 이런 분들이 노동연구원에 근무했죠. 예, 노동연구원에 근무하셨습니다. 예. 같이 네, 예, 예. 근무를 하셨나요? 예. 거기 근무할 때도 그렇게 강성이었습니까? 강성 그런 거보다는 본인의 하여튼 생각과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지금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한 노위에서 굉장히 잘 나간다 그래요. 본인의 소신이 있으니까 그 소신대로 행동하는 거겠죠. 네. 김무성 대표가 갑자기 노동개혁을 들고 나왔어요. 네. 잘 될 거로 보십니까? 저는 좀 고춧가루 뿌리는 그런 발언일지 모르겠는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한 136만, 예. 공무원 100만, 공기업 26만. 이거 예. 그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이를 포함해서 대략 300만 정도의 높은 봉급을 받고 소위 일자리가 보장돼 있는, 예. 고용이 안정돼 있는 그러한 근로자 한 3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자 전체는 1,900만 정도가 되니까 예. 300만의 빼면 1,600만 대 정도가 또 있죠. 300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때 이 300만의 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사실은 생산성을 초과하는 그렇죠.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임금이 근로 조건이 예. 생산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지금 우리나라 근본적인 노동시장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600만 대 300만으로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중 구조라는 표현을 제가 사실은 좀 가급적 쓰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저널리스틱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1,600만 대 300만이라고 볼 수 있고요. 1,600만, 그러니까 300만의 아주 소위 말하는 철박통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그들의 소위 생산성보다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생산성의 결과고 예. 그것에 수렴해야 되는데 예. 임금이 생산성보다 낮거나 네. 또는 과도하게 높아지게 되면 문제들이 생기죠.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낮으면 그야말로 뭐 착취 사회가 되는 거고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임금이 있죠. 예. 생산성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이 생산성보다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라고 경제학적으로 예.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인해 가지고 GDP 수준도 떨어질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하락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옛날에 수 있죠. 그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과 네.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리신 적이 있죠. 예, 절대적인 한계 노동 생산성과 예. 절대적인 임금 수준과를 비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 당시에 그래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한번 제가 볼까요? 예, 예,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맨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슬라이드 쇼를 이게 열리질 않네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잠깐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더 예, 이 그림을 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는 지금 네모나게 되어 있는 파란색 예. 그것이 한계 노동 생산성인데요. 예. 그건 추정을 한 겁니다. 예. 한계 노동 생산성을 추정한다는 거는 생산 함수를 추정한다는 것과 진배 없는데요. 네,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캐피탈 스탁 그러니까 자본량에 대한 통계가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63년부터 2000년까지 KDI에서 요런 일관되게 수집된 통계가 있어서 야. 그걸 가지고 한계 노동 생산성을 추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금 수준은 그 통계로부터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 수준은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 통계에서. 빨간 게 빨간 게 웨이지. 예. 웨이지 레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파란 게 한계 노동 생산성입니다. 예. 여기서 보게 되면 63년부터 87년까지는 거의 그 임금과 한계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사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87년 6.29 이후에 그리고 97년 경제 위기 그 사이에 임금이 한계 노동 생산성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예. 네, 그게 제가 쭉 커서로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딱 조금 더 이제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97년 위기 직전에 가장 커지고 예. 그러다가 이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98년도에 거의 해소가 되었고. 비슷해지고 그 다음에 2000년까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1987년 이전에 우리가 흔히
굉장한 노동 착취가 있었던 것처럼 생각해 왔던 것도 사실과 다르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착취가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거고요. 예. 경제 성장이 일어났다는 건 상당한 정도로 노동 뭐 시장이 노동 탄압이 있었다 보통 뭐 그렇게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네. 1987년서의 87 체제에 네. 강력한 노동자 보호를 하게 되었다. 예. 흔히 이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예. 그거는 조금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예.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그 노동법 체계라는 것이 1953년도에 전시에 만들어진 체계입니다. 예. 그 당시에 노동법이라는 것이 예. 상당히 선언적인 의미의 노동법이었어요. 예. 북한과의 대치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일본의 노동법을 거의 베끼다시피 해서 우리나라 노동법이 만들어지는데 선언적인 의미, 상징적인 어떤 노동법이 사실은 지켜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이상적인 노동법이었죠. 이상적인 것, 노동법이었죠. 그래서 그런 노동법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사실 제3공화국, 그러니까 63년 이후에 노동운동에 대한 분명한 그 억압이 있었고요. 예. 그거는 분명하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 분명히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줬냐 하면, 사실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의 그 아주 이상적인 노동법으로 인해 가서 예. 그 두 개가 어우러지게 되면 임금이 한계 노동 생산성을 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정치적으로 뭐 이런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런 굉장히 이상적인 노동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오프레스 됨으로 인해서 사실 임금과 한계 노동 생산성이 거의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것이 노동 부분에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할 수 법적 있습니다. 환경에서 예. 노동 관련 법규가 현실과 맞지 않았다는 갭이 있는 거죠. 거군요. 굉장히 갭이 있었죠. 예, 말하자면 그 갭만큼은 예. 어떠든 외형적으로는 노동 탄압으로 보이는 일련의 억누르는 현상이 있었고, 그것이 87년 6.29 선언 이후에 민주화, 사회 전체의 민주화 더불어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이제 일어나면서 예. 또 그것이 이제 허용이 근데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87년도 이후에는 노동 권리가 더 강화되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나라 노동법이 제가 몇 가지 지적할 수도 예. 있는데, 노동법이 굉장히 이상적인 노동법 체계를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 스탠다드의 노동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것이 그런 상황에서 노동조 활동이 굉장히 자유스러워지니까, 이것이 이런 상황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가 어우러지면서 임금이 한계 노동 생산성을 초과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됐던 거고, 예. 그것이 87년, 97년까지 지속이 되면서 경제 위기를 맞이했던 거고요. 물론 그것이 다 그 경제 위기 원인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그거는 좀 더 예.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노동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원인을 제공을 했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 위기가 왔고, 그 위기로 인해서 다시 비슷해졌다가 이제 예. 아마 그 2000년 이후에 제가 통계가 없어서 이건 못했지만 상당한 정도 또 갭이 벌어져 있을 지금. 것이고, 예. 그래서 사실 노동 개혁이라는 것도 지금 김무성 사실 대표가 경제 성장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해마다 높거든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 경제 성장률과 임금 상승률을 맞비교한다는 거는, 왜냐하면 자본과 노동의 대책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또 기술 진보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거 하나를 놓고서 이것이 이거보다 높으니까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 높으니까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 제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듯이 수준을 가지고 비교해야 되는데, 그 수준 비교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생산함수를 추정해야지 한계 노동 생산성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 한계 노동 생산성과 임금 수준과를 비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야만이 그렇군요. 일관되게 또 수집된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김무성 대표가 오늘도 강조한 노동개혁이 잘 안 될 거라고 보시는데, 사실 저는 노동개혁은 예를 들어서 우선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고용과 태고, 임금의 유연성이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잘 안 되겠죠. 잘 안 될 거고요. 저는 지금 박 교수께서 보시는
노동개혁에 요것만이라도 좀 해야 된다. 예. 그거는 몇 가지가 있으면 좀 지적이. 예,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지적드리고 예. 싶은데요. 사실은 불이익 변경 같은 그 근로기준법의 불이익 변경, 임금 피크제도 포함이 되느냐 말느냐.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제 포함 안 개인적으로 된다고 사실은 좀 임금 피크제 같은 건 반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 오히려 임금 피크제와 같이 그런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임금을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누르고 이러는 것은 사실 노사 간에 해결돼야 되는 문제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개개인 간의 자율 계약으로 그렇죠. 해결되는 문제. 그 사실 근본적인 거는 2013년에 정년 의무화, 정년 연장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정년 의무화입니다. 예. 그 전까지는 정년이 권고 사항이었는데, 권고 조항이었는데, 지금은 60세 이상으로 정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 피크제는 사실 노사 간에, 그러니까 법은 사실 바뀌어야 돼야 되는데, 법이 안 바뀌는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저는 좀 너무나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고, 예. 그것이 또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정년 의무화도 과도한 개입이었는데 네. 정년 의무화를 해놓고 이번에는 병주고 또, 약 준다고 그렇죠. 또 임금 피크제를 또 강조하고 그것도 사실은, 강요하고 그것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은 세 가지 중 첫째는 사실 그 노동조합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거는 한 180만 명 정도의 노동조합원이 누리고 있는 영향력은 아까 얘기한 1,900만, 정확하게는 1,874만 명의 임금 근로자 전체뿐만 아니라 4,251만 명에 달하는 생산 가능 인구 전체에 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4,251만 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그 300만의 일자리를 놓고서 경쟁하고 있다. 하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지금 15대 1이군요. 예, 그렇게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사실 300만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비대칭적인 기형 현상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예. 비대칭적 기형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노동조합이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에서 노동조합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은 사실 노동조합도 분명히 생산성에 기여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 생산성에 기여하는 면이 있는데 노동조합이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사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노동조합이 필요한 그런 데서는 노동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소위 콜렉티브 보이스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집단적 의사소통 기능. 예. 그거는 개인적으로 해서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생산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한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을 때 않으니까. 집단적으로 그거를 노동조합이 그 보이스 메커니즘, 그러니까 집단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적인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노동조합도 경쟁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 서비스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노동조합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나라의 대체근로, 그러니까 파업을 할 때 대체근로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예. 지금 인정이 안 되고 있죠. 전면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되겠죠. 그 수도, 전기, 병원 등과 같은 필수 예. 공익 사업장의 50% 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업장에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걸 허용해라. 그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외부 인력이 들어갈 수 있거나 그러니까 파업 시. 그렇죠. 외부 인력을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고 그 업무를 하도급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노사관계가 시장 기제에 의해서 소위 체크 앤 밸런스가 되는 견제되고 예. 균형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우리나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를 그러니까 개정을 해야죠. 거기에 명확하게 이것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핵심적인 노동조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경쟁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경쟁자가 근로를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예. 둘째는 어떤 것이 되겠어요? 둘째는 사실 그거와 둘째는 그 제조업을 비롯한 여러 그 업종의 파견 근로가 허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 근로를 허용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파지티브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 업무들이라는 게 주유원, 주차장 관련과 같은 단순 업무들이 대부분이고 제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포함한 사실 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뭐뭐를 제외하고는 다 파견 근로가 허용이 돼야 됩니다. 예. 이렇게 되게 되면 근데 법은 오히려 파견 근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죠. 예. 예, 제한하고 있고 32개 업무, 그것도 단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 근로를 인정하고 있기 또 때문에 어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위 사무직 면제, 영어로 얘기하면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인데요. 아까 초대에 약간 얘기했습니다.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는 게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것은 공정근로기준법입니다. Fair Labor Standards Act거든요. 공정이라는 말이 거기 앞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레이버 스탠다드에서 뭐가 공정한 것이냐가 굉장히 관건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크게 두 종류로 대별을 합니다. 예. 그래서 exempt employee와 non exempt employee가 있는데 exempt employee라는 것이 초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들이에요. 그래서 경영 전문 관리직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화이트 칼라가 대부분이 되는데 이런 근로자들은 초과 근로를 해도 초과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종의 도급 근로자처럼 보는 그렇죠. 겁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은 본인이 근로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재량권이 있고 성과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20 내지 30%에 달하는 이그젬트 인플로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노동계약한테 화이트 칼라는 좀 빠져줘.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넌 이그젬트라는 게 생산직 근로자와 같이 그렇군요. 초과 근로 수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컨베어 벨트에서 일하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으로 그게 화이트 칼라까지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그러니까 초과 근로 수당을 안 주면은 이게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사무직들은 소위 고정 OT라는 게 있습니다. 오버타임. 그래서 뭐 월 10시간이고 18시간이고 일한 것으로 치고 그리고 12시 뭐 10시 12시까지 그렇군요. 일을 하게 되는 밤. 선진국에는 화이트 칼라들이 여기서 빼는 거군요. 미국은 분명히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낮다 하더라도 요렇게 사실은 연봉이 23,600불, 주급으로 455불 이상이고 봉급 베이스로 급여를 받고 있고 경영 전문 관리직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가 이그젬트 근로자가 되고요. 또 비유체적 노동을 하는 연봉 10만 불 이상인 근로자가 초과 근로가 인정이 안 되는 이그젬트 근로자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노동개혁을 할 때 노동개혁이라는 말도 사실은 어폐가 있고요. 개정을 할 때 저는 그래서 3포인트 개정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개혁은 물 건너갔고 개혁이라는 말은 거창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좀 개정을 해서 3포인트 개정. 제가 이렇게 세 개 정도는 그러니까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파견 근로를 32개 업무를 지정해서 허가하던 것을 몇 개의 예외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허가해 주는 거로 바꾸고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사무직 화이트 칼라는 초과 근로 수당을 면제를 초과 근로 수당 이런 걸 빼라는 거죠. 요 세 개 정도라도 일단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무직 면제 이거는 또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초과 근로 수당을 못 받게 되니까 사실 그 장시간 근로라는 게 약간 가짜가 섞여 있는 그렇죠. 적당한 태업이 섞여 있는 낮에 놀다가 밤에 일하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1990 하여튼 뭐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때만 하더라도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에는 초과 근로 수당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고정 OT가 있으니까 뭐 오후에 일을 시작을 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이 근로 통계에 보면 OECD에서 제일 뭐 최장 시간의 근로 시간에 신음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실 그런 거품들이 좀 있습니다. 거품들이 굉장히 그리고 또 이렇게 되게 되면 근로시간이 면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사실 임금이 시간급과 성과급으로 딱 대별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그젬트 인플로이는 성과급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니까. 대체 근로 허용, 파견 근로 변경, 사무직 면제 이 세 가지 원칙이라도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3포인트 개정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고요. 너무 거창하고 3포인트 개정이라도 됐으면 그리고 이거는 이 법 개정은 근로기준법입니까? 다 근로기준법이죠.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아까 말씀드린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관계 조정. 네, 그러니까 노동법이죠. 이게 다 대부분 다 노동법에 관련되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이걸 개정을 할 때 결국은 우리가 그 하르츠 개혁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 하르츠 개혁이라는 독일의, 것이 예. 2002년 2월 22일 날 하르츠라는 폭스바겐의 인사 담당 이사가 중심이 돼서 그 하르츠 물론 정확한 이름은 하르츠 위원회가 아니지만 그 우리가 통칭 하르츠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노총 배제되고요, 경총, 정경련 배제되고, 그 다음에 야당, 여당 다 배제가 되는데 또 고용노동부 배제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3인당이 집권 여당이었는데 3인당의 전통적인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소위 굉장히 그 정부 개입적인 그런 세력들 다 배제되고, 그러고 나서 하르츠가 중심이 돼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15명을 모아서 출범을 합니다. 2002년 2월 22일 날 출범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 없애라는. 그렇죠. 없애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노사정위원회를 두고서는,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관계를 정치하는 장을 제공하는 데이기 때문에 소위 코퍼라티즘적인 그런 접근은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고, 그걸 하는 한 우리나라 노동개혁은 될 수가 없습니다. 3포인트 개정도 안 됩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걸 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런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 김무성 대표 뒤안길로 사라지라 그러면 안 사라지. 아니 뭐 사라져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뭐 어떤 면에서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복받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그리고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연임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책임지고 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가 정말 뭔가 업적을 그러니까 우리 국가를 생각하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 예. 차원에 접근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기성 교수의 긴급 제안, 이 세 가지 개정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노동개혁을 그나마 일부 전진시키는 것이다, 이런 제안을 들어봤습니다. 박기성 교수님은 유명한 그 게리 베커의 제자이기도 하시죠. 게리 베커 교수는 뭐 작가하신 지 벌써 한 3년 됐습니다만은 요즘 천국에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박기성 교수 모시고 노동개혁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종종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